네, 어제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올해 2분기 대비 0.4%로 나와 상당히 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잠시 후에 열리게 될 대외 경제정책회의에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 이런 발언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는 우리 경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극복해 나가야 할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3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올해 성장률 2% 달성도 지금 많이 불안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한국 경제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제 성장률 1%대 이게 가시권에 오는 상태죠. 한국 경제 어렵다는 것은 뭐 누차에 말씀드렸고 어려울 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는 역사에 그 기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성장률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성장이 낮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대내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시점을 기점으로 하냐 관계없이 대내 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일단 지정학적 위험이 좀 많이 증폭되고 있죠. 북한이 이렇게 이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현대 그 아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한 1종 가깝게 넣었던 것을 철수해라 하는 이 입장은 그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 철수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얼만큼 우리 기업인들에게 충격을 줬을까 하는 이런 충격을 보면은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또 이 자체는 경제 외적으로는 남북한 관계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좀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다른 현안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는 러시아 이렇게 비행기들이 이렇게 전투기들이 한국 남한의 그 상원을 휘젓고 다니든가 그래서 한반도의 정세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런 사회고요. 여기 나오겠습니다는 그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도 아베 총리와 이렇게 접촉점을 마련하는 데는 이렇게 긍정적 시각이 있습니다는 네. 관계가 이렇게 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한일 간 한미 간의 그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악화한 일본도 이렇게 이제 대원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출 통제 그리고 올해 그 7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WTO의 한국의 지위, 개도국 지위를 좀 재검토해달라. 물론 한국만 아니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그래서 통상압력이 이렇게 가중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긴 했습니다는 어제 그 성장률은 대체로 시장 예상치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의 기대치 보면은 대체로 2% 성장한다 보면 최소한 한 0.6% 이상은 2분기 대비해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그렇게 또 자신했었었고 네. 그런데 성장률이 0.4%로 나와서 하반기 나머지 4, 4분기에 1% 가깝게 성장하지 않으면 2% 달성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벌써 10월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출 감소율이 지금 한 두 자릿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또한 그 1% 달성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올해 성장률이 1.8%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2017년에 우리 경제 성장이 3%대 보면 1년 만에 2년 정도 이렇게 가깝게 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했던 성장이 반토막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 상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비관론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비관 속에 L자형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영어의 L자형 것처럼 경기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시각들이 지금 어제 그 3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나라 안팎으로 모두가 편한 게 없다 해서 대외 내역적으로 리스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퍼벅스톰이라는 루비니 교수가 이 용어를 사용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원래 이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한국 경제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퍼벅스톰이 닥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사실 이런 그 시각들이 제시되면서 내년도의 그 성장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IMF의 그 전망치가 엊그제 그 나오긴 했습니다는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우리가 0.6%포인트가 이렇게 그 수치가 작은 걸 생각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성태현 교수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3분기 성장률이. 자, 이게 0.6%포인트 이것은 자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장률이 2.6%라 이렇게 본다면 4월 전망치 2.6% 본다 0.6% 30% 가까이 6개월 만에 불과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하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를 또 대외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보는 시각이 굉장히 하강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그 경기 진단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런 하강 속도를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성장률이 뭐 2.3%, 2.2%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빠지는 속도를 이게 중요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 경제에서 비관론이 공감대가 얻을 만큼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경기를 놓고도 현재 좀 논쟁이 많은 가운데 정부의 낙관론은 계속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화가 되는 겁니까? 우리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는 요인 중에 이렇게 대내에 이렇게 불안 요인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 대내의 불안 요인은 세계가 하나일 때는 세계 각국들이 공동으로 당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당사국들, 미중 간 마찰에서 당사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각도에서는 대내외 환경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대응할 때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예측이 그래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예측이 맞아야 되고요. 그 예측이 맞은 가운데 정부가 좀 어려워지면 타이밍이 뒤늦어질수록 똑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타이밍. 일찍 될수록 국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경제 보면 대내 여건이 다 불안한 거는 뭐 다른 국가도 똑같습니다는 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금까지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너무 좀 정책 단계에서 좀 낙관적이지 않았냐. 상당히 시장에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땐 그것이 뭐냐 가짜 세력이다 뭐다 해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그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도외시했던 측면도 경기 대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좀 안역에 갔던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의 그 세계 경기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거 만나 이렇게 뵈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를 꼭 좀 말씀해. 지금은 이제 경제 성장이 빠지면 사이코로지 이펙트,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네트워킹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사이코로지 이펙트라든가 네트워킹 이펙트가 큰 상태에서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에서 그 수능성, 프로사이코로시스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경기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그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뭐냐 경기의 초기일 때 경제가 이렇게 요게 그냥 이렇게 그 주황색이면 아예 정책 단계에 보는 입장에서는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아니라 주황색으로 보면 그냥 빨간색으로 봐라. 경기가 좀 국민들한테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봐라. 경기가 더 어렵다. 지금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주황색이라 하더라도 빨간색으로 어렵다. 그래야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경기를 좀 심각하게 봐야 경기 대책을 빨리 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 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이코로지 이펙트 심리적 효과, 네트워크 효과가 지배될 때 이렇게 경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푹 떨어지는 웨스트 미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면 그게 신생아가 아니라 금방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 지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입장에서 엊그제까지 10년 장기홍해라고 할 때 여름철 휴가 끝나니까 지금 뭐 공황까지 우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리에서 이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많이 빠지는 데에는 그런 측면의 지금의 특성을 감안해서 경기 인식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는 게 아닌가. 제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 경기 논쟁이 지금까지 한 3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작년 4월에 경기 논쟁, 이건 리세션에 관련 논쟁이죠. 그때 당시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그 부위원장이었던 김광두 교수,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번에 경기 침체한다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부총리보다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키를 갖고 있는 장하선 전 정책실장, 지금은 주중대사를 가 있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나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본격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 하는 지나친 낙관론을 핀 것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의 성장률은 뭐냐? 지금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성장률은. 그래서 성장이 떨어지는데 들썩날썩하는 떨어지기가 가장 나쁜 겁니다.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에서 보면 조지 포먼과 그 다음에 이 모하메드 알리라고 이렇게 게임 인증, 저희는 그건 잘 모르시죠? 그 옛날에 프로 이렇게 이제 권투 선수, 유명한 우리 때에는 아주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지 포먼은 강도가 있어서 한 번 이렇게 보면 KO되는데요. 금방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리 같은 경우에는 한 대 한 대 잽을 날리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충격이 없는 것 같지만 충격이 누적되면 KO되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 순환상을 보면 조지 포맨식으로 확 떨어지면 이렇게 경기 살아나는데 또 이렇게 신체에서 위험이 없는데, 사실 우리 경제 보면 이렇게 알리식으로 들쑥날쑥한 것이 김을 빠지게 한다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경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하성 실장이 전 정책실장이 굉장히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좋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 4월 달에 김광두 교수가 경기 침체를 얘기했을 때 그때 조금 좀 금리 인하라든가 추경 편성에서 재정 지출 좀 도와줬으면, 그때 했으면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시청자분의 이렇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경기는 더더 나빠져서 올해 이렇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4월 달에 한국의 디플레 가능성을 제시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로서부터 우리나라의 물가가 0%에 0.5, 0.6, 0.7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0%의 물가였었죠. 근데 이때의 그 2차 우리 경기 침체 논쟁이 됐었는데요. 이때 일부에서 이렇게 민간 연구에서 디플레가 될 때 사실은 뭐냐,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디플레, 물가가 이제 중부서가 한국은행이니까 네. 사실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디플레 취약 지수를 해서 디플레가 아니다 하는 입장이고, 그때의 그 이렇게 정책당국에서 청와대에서 보면 디플레를 논의는 자체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물가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7월까지 0% 유지하다가 8월 달에 마이너스로 빠졌죠. 그 뭐 수준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빠지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9월 달은 마이너스 0.4%가 빠졌습니다. 네. 연율로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연율로 여기서 11을 그냥 S를 11을 하면요, 굉장히 뭐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4월 달에 디플레 논쟁이 있었을 때도 이때 뭐냐, 이걸 제시하는 사람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이걸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또 어떤 상황이 됐을까 하는 것을 좀 우리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자, 디플레 논쟁에서 물가가 마이너스 0.4% 빠지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처음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여름휴가철 끝나서부터 1%대 성장률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아이비라든가 이런 데서 1.8%, 1.9%일 때, 자, 이때의 그 경제수석이 무슨 얘기냐, 내년에서부터 다시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하는 장밋빛 전망. 근데 실제적으로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IMF에서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 4월 달에 2.6%에서 이렇게 10월 달에 0.6%. 물론 중간에 뭐 7월 달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펜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는 그건 뭐 개도국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률 하락 속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불과 4개월, 6개월 만에 우리 성장률을 30% 조정하는 이유. 뭘까 하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경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3분기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3분기 성장률을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꼭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시장의 기세치, 그 다음에 예상치 0.6%보다 떨어진 0.4% 나오기 때문에 미국식 정기비 연율로 계산하면 0.6%가 될 때에는 2.4%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0.4%가 될 때에는 1.6%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 0.6, 0.4 별게 아니다 하면 미국식으로 바꾸면 정기비 연율되면 자
1%포인트 정도의 시장의 기세대보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됐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인식이라든가 경기 진단이라든가 향후의 경기를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낙관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 경기가 괜찮다 하는데 무슨 너무 뭐 금리나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런 쪽면에 이렇게 급한 대책이 나왔겠느냐. 근데 또 경기가 좀 좋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하겠다. 국회의원분들 추경 편성 안 해주면 우리 경기 어렵습니다. 이런 쪽으로 간다.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진단과 예측과 지금 실정에 실행에 가는 상태 미스매치 현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더 불안함을 느꼈다. 그것이 지금의 성장률로 나타나고 한국 경제의 비관론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정책 당국은 이렇게 우리 경기를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 문제는 체감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 갈 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 한국이 왜 잘 나간다 그러죠? 페드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데. 근데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고 얘기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미국 경제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정자로 금리를 내린다.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근데 한국은 최근에 7월 이후부터 한국이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경기는 좋았다. 우리 지표 경기는 좋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7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 관점을 유지했다. 무슨 차이냐. 또 일부 진보학자라든가 요새 뭐 TV 방송만 틀면 이것저것 뭐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사람의 문제라든가 뭐 법원 판결 문제. 저는 뭐 이런 사람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국정을 좀 혼란시키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대통령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해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전부 이렇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모든 건건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나름대로의 이렇게 정당성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론을 통합시키는데 얼마큼 도움이 될까? 실제 책임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우리 경기 상황을 보면 좋을 때 좋은 얘기를 해야지 나쁠 때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도 아무리 좋은 얘기라 하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각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런 얘기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그분의 얘기하면 지표가 좋은데 자, 이 프레임에 갇혀진 세계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표가 나쁜 사람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경제 비교하면 그 사람들 좀 나쁜 사람이다. 위기를 조장한 사람이다. 가짜 세력이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지금 경기 상황은 어떨까? 체감 경기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체감 경기 상황을 낼 때 각종 공포들 있죠. 네. 이게 이제 R공포, D공포, 3M공포, 그 다음에 4V 공포 이렇게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체감 경기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이거에 항상 말씀드린 이거 논쟁이 일어나는 이게 논쟁이 됐느냐 들어갔느냐에 가도 이 상황이 자꾸 악화되는 상황을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거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경제 어렵다 하는 것이 왜 가짜 세력입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뭐 쭉 보서 R, 리세션, 디프레 공포, 여기 디프레 빠졌다는 얘기합니다. 이게 공포 시리즈가 어떻게 악화되느냐 하는 것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과 매칭시키면 된다. 이 논쟁이 빠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거 뭐 정책 당국자에서 그 빠지고 안 빠지고 무슨 중요한 거니까 이게 시리즈가 악화되는 거를 한번 보는 거였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최강 경기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쿼드러플 베이컨트 공포. 그래서 4V 공포가 되죠.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이게 체감 경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중산층이 무너져 있을 때는 중하위 계층들의 체감 경기 상황을 낳을 때 빈손금 은행 가면 남는 게 없다. 그다음에 은행만 배불러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은행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연임시키는 게 문제가 있을까? 나는 한번 곱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뭐냐? 국민들은 굉장히 뭐 독일 국제 DLS라든가 뭔가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본인들의 실적이 좋은데 본인들이 연임시킨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빈손공포, 빈증공포, 빈상가공포, 빈산업단지공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의 단체장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렵다 못해 쓰러진다. 이게 국민의 상황이다. 근데 지표 몇 개 좋은 거 가지고 우리 경기가 좋은 거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솔직 단박해가 이런 데서 얘기하면 그게 가짜 세력이냐. 위기론을 조장하는 사람이냐. 근데 성장률은 정작 좋다고 해는 성장률은 이렇게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경기는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잠시 후에 열리게 되죠. 이 대외 경제정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이제 포기할 방침이 겨우 이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확정된 거로 지금 나오고요.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서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방침은 좀 그렇게 정해진 거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네.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좀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7월 2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지위의 이렇게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달라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전개되기 때문에 오늘 좀 다시 한번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빗장이 풀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특혜를 받았던 부분이 빗장이 풀린다는 얘기.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여유가 없을 때 빗장이 풀리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백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6일 날 왜 WTO에 소위 정확히 하면 도하개발 DDA 사항이 한국이 갖고 있는 개도국지위를 이렇게 재점검하라 하겠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맥을 같이 했던 것이 환율 분야의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완화, BHC 법원에서 1988 옴니버스 액트 쪽으로 지정 요건 완화해서 사실상 8월 달에 중국을 느닷없이 WTO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도국지 재검토하면서 지금 다른 국가들, 브라질이든가 이런 국가는 이미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 나오면서 개도국지의 포기 문제를 공식적으로 선정하고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민한 것이 해당국 중에서는 거기에 트럼프가 지시한 요건 중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버틴 게 이제 한국인데요. 한국도 이렇게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이 그만큼 강했죠. 트럼프 입장이. 왜냐하면 대선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했었죠. 불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단 불리하면 자기 지지층부터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경고해야지. 우리가 보면 글로벌 하더라도 한국에서 퍼낼 수 있는 힘이 커야지 한국에서 퍼낼 수 없는 힘이 있고 한국에서 부실 기업이 해외 나간들 그게 똑같이 부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대선이 불리하니까 자기 지지층부터 챙겼다. 그러면 자기 지지층이 넓까? 일단은 저소득 백인층 제조업계층들이죠. 위스콘신, 필라델피아, 오하이오 스테이트 이게 선거인단이 많은 이쪽이죠. 그래서 불법 이민, 멕시칸이라든가 저소득층 백인 제조업에 이렇게 표심을 이렇게 가를 수 있는 이렇게 멕시칸을 불법 이민을 퇴치시키는 게 속도 내리는 상태고요. 여기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총기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민층을 의식한 거죠. 농민층을 의식해서 샤이 트럼프를 아주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판매에 나선 것이 트럼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판매에서 나서는 것은 아베와 같처럼 아베도 일본 입장에서 농산물 수출국이도 아직도 이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그 농산물을 사주는 이렇게 조치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베 퍼주기 국부 손실 논란이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입장에서 어쨌거나 시진핑이 에이전시 역할을 했던 유화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스몰 딜, 미들 딜이라 하는 400에서 500억 달러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기로 했는데 이게 언제 사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던 측면, 그 다음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측면에서 보면 아직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한국의 입장에서 WTO의 개도국지 이런 측면에 주요 교역국 측면에서 사실상 개도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를 받는 이런 쪽은 좀 한번 미국 입장에서 주요 개도국에 이렇게 지위를 좀 재검토해달라. 개도국을 포기하면 선진국가처럼 국제적인 상호 무역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빗장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산물 분야의 빗장을 푸른다는 얘기는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이렇게 보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측면에서 실제 경쟁력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 과거에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뭔가에서 우리 농민들이 보여준 이런 문제 아주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정책 민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부 입장이 결정될까 하는 측면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농민들도 생각하시고 모여 있습니다는 대외적인 여건 상품은 안 풀 수밖에 없는, 그래서 WTO 개도국 지위를 좀 포기하는 이런 문제까지 간 게 아닌가. 아직 발표도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습니다는 오늘 발표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 이제 연합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선 이미 좀 이렇게 확정된 거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아마 다른 문제보다 우리가 농산물 분야라든가 이런 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 이러면 그 경제적 실익과 관계없이 농민 분야라든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우리 경제 외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검토해 주는 것이 굉장히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에 공식 포기하게 될 이 WTO 개도국 지위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WTO 개도국 지위를 왜 받았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WTO의 도하개발 애단자성에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을 WTO 전체적 맥락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재검토를 하는 기준 4가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도국 지위를 좀 포기하는 이런 것을 시청자분이 이렇게 쭉 해서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WTO는 아시겠죠? 1900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의 반성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류 공영, 세계 공영, 자유무역 활자 하는 측면에서 나왔던 것이 가트라는 거죠. 가트 산하에서 1차서부터 8차까지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8차가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저도 뭐 여기에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는 사실 8차 우루과이 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1995년에 WTO라는 것을 됐죠. 대부분 다 이 WTO는요, 뉴라운드와 달리 각국 간에 놓여 있는 무역 장벽들, 이게 이제 관세든 뭐 비관세 장벽이든 전부 포함해서 국경 간의 무역 장벽을 해소해서 자유무역을 해서 세계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 하는 얘기의 첫 작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에 진행된 뉴라운드는 이 국경 간 장벽을 이렇게 놨더니 자, 각국의 기술이라든가 노동 기준이라든가 경쟁 정책 제한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수평적 구조가 되지 않으면 국경 간 무역 장벽을 해소했다 하더라도 자유무역 정신을 이렇게 창달하는 데는 이렇게 좀 미완성이다. 그래서 그런 쪽 경우에 따라서 내정 간섭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져가다가 지금 주춤하는 거죠. 이런 게 해서 그래서 각국 간의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건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유무역을 다 빗장을 풀어야 되는데 빗장을 푼다고 해서 다 되는 거냐 하면 이 어린 싹에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린 싹에 있는 국가들. 산업적인 측면이라든가 각 산업에 있어서 보면 어린 싹에 있는 국가는 빗장이 풀게 되면 어떠냐면 이게 어린 싹인데 이게 그린슛 단계가 잘 산업이 번창해서 가을에 골든골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가야 되는데 이미 앞서가는 국가들이 이걸 좀 싹을 죽이기 때문에 옐로우 미즈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속 경제가 된다는 얘기다. 어떻게? 기존의 중심국에 대해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산업 측면에서는 빗장을 다른 데 풀더라도 유치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그 나라의 아주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이나 국민들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걸 이렇게 개도국 지위를 인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1990년대 모든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다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는데요. 우리 농업 분야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 정부의 노력, 요건 좀 꼭 잘하세요. 정부의 노력, 사실상은 우리가 선진국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 개독지위를 지금 지난 10년 이상 동안 누려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의 말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이 재점검하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도 개독지위를 포기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입장도 굉장히 개독지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WTO 개도국 지위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된다라면 농업 분야에서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당연히 농업 분야에 반발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WTO 개도국 지위를 도하개발 아젠다상에 이 진실을 인정받아서 빗장을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빗장을 닫았죠. 얼만큼? 고율의 관세를 500% 이상 됐습니다. 500% 이상 되는 상태에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라든가 뭔가에서 관세를 500% 붙이니까 우리 농산물 분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도 굉장히 경쟁력이 이렇게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좀 이렇게 서구화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농업부의 기능쌀이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는 사실이라면 아직도 이제 취약한 분야가 많은 상태이고 또 이렇게 쌀을 많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농부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지금도 그 상황을 잘 읽게 되거든요. 이거 이제 질문 6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이 좀 아마 축소돼서 질문 7번을 바로 이렇게 정형껏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개독지를 좀 이렇게 포기해라 할 때 4가지 기준입니다. 잠시 볼게요. OECD 회원국이면서 G20 회원국이고 고소득이면서 세계 무역의 0.5%. 근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됐느냐? 우리는 트럼프가 마치 한국을 겨냥하는 식으로 다른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게 4가지 요건이 다 걸린 국가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OECD 29번째 회원국이죠. 그 다음에 G20의 창설국이죠.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이죠. 그 다음에 세계 무역 비중이 1.2%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포기했던 다른 국가와 달리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4가지 기준이 다 충족하기 때문에 이게 7월 26일 날 이렇게 조건이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렇게 이번에 그 포기 방침을 이렇게 발표할 때 정부 입장도 좀 감안해 주십사. 그게 이제 우리 것처럼 소규모 경제 지금처럼 스트롱맨 입장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에는 우리가 당하는 피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정책당도 농민들을 왜 이렇게 안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요. 자, 우리가 보면 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뭐냐,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는 국민들의 그 소비 패턴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서 쌀이 많이 남아돌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빨리 그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선 쌀이 남아도니까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 제고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보조금이라든가 주는 데에는 좀 이렇게 쌀 남아도는데 또 일부 단체에서는 왜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국민세금 가지고 이런 쪽에 얘기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이렇게 천직으로 생각하셨던 이런 분들이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벽지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쭉 지으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농민들. 그런 상태에서 이게 빗장이 풀릴 때 정부의 그 적극적인 이게 대책 같은 거, 후원 보조책 같은 거 이런 거를 세계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안 할 수 빗장이 안 풀리면 안 쓰지만 정부가 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충분한 좀 보상이 따라줘야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는 우리 경제죠.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살려 나가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인식부터 제대로 해야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아직도 내년에 경기가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정책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정책이. 그리고 정책이 설령 금리 인하라든가 추경 편성한다. 야, 경기 좋다는데 금리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추경 편성하면 솔직해봐라 한번 솔직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책 당국 입장에서 경제 정책을 피우면 안 된다.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과 전혀 다르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정책 당국이 자기 당시에 중요한 지표를 디펜스하는 경제 시각이다. 근데 미국은 경기가 우리보다 낫지만 국민들이 불안하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금리를 과감하게 내린다. 어느 편의 경제 정책이냐? 정부 위정도의 디펜스냐? 아니면 국민의 경제 생활을 실제 안정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프레임에 갇혀 있느냐? 그다음에 프레이밍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 측면이 선행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지금 어려우니까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뭐 지금이라도 해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 추경 편성해서 그냥 종전의 관념대로 금리를 0.25% 내린다 하지 말고 사이클이 네트워크 때 한 번에 낼 때 과감하게 내리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들어가기 총재라든가 버냉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경제정책 당국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정책 당국자보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공관에서 가장 큰 논문을 갖고 있는 게 버냉키 회장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러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사이클리지 이펙트, 네트워킹 효과 때문에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잡는 게 초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경기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니까 성장률이 안 떨어질 것 더 떨어지니까 그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케인전 총서 정책, 금리 인하라든가 이렇게 추경 편성에서 존재 진출하는 것보단 경제 주체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을 의욕을 북돋아줘야 된다. 그러면 기업 감세해줘야죠. 국민들도 감세해줘야죠. 규제 완화해줘야죠. 이래서 국민들을 북돋아주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가능하기 때문에 대외 정책의 기조에 맞춰야 된다. 다른 나라 성장을 다 주도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다가 지금 뭐냐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래서 글로벌 추세에 맞춰야 된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대외 환경을 의존하는데 갈라파고스 함정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고요. 지금은 뭐냐. 이제 경기를 보는 시각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이젠 정책 단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도 뭐냐 갈기갈기 찢어지지 마시고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에서 이젠 대통령을 이제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게 여야든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 주말에 무슨 뭐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300만 명이 모였다고 서로가 주체책 그건 무슨 300만이 아니지만 300 모였다고 이런 데서 무슨 경기가 살아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론 통합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실망스럽게 나온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